야, 황진철 라이브, 또 시작하겠습니다. 비뇨기과 관련돼서 세상 힙한 그런 비뇨기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내지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물리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워낙 익숙하고 그냥 워낙 그냥 치료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비뇨기과에서 이제 골반 아래 근육에 물리치료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빅3 아이고. 중에 이제 세 분 다 만나는 거거든요. 아, 예. 오늘은 이제 골반적 물리치료와 관련돼서 주로 통증 분야, 물론 이제 저희 대화 중에 뭐 요실금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과민성 방광 등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황진철 라이브 비뇨기과는 골반 통증, 골반저 물리치료를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주제로 코어모션의 한희주 대표님 모시고 몇 분 뵀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골반 통증 그리고 골반저 물리치료를 골반 통증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효율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점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골반 통증을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나 골반적인 관련된 문제를 겪으시는 가족분 혹은 지인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에 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골반 통증에 관한 내용들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라든지 뭐 요추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다 치료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골반 바닥,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아래쪽 있는 통증과 불편감이 있을 때는 이걸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하고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환자분들이 좀 어딜 가셔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골반저 물리치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비뇨의학과에서 기존의 정형외과적, 그리고 재활의학과적 이렇게 근골격계와 신경계 그리고 이제 근막이라든지 림프라든지 이런 물리치료적인 요법들을 골반저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것을 비뇨의학과적 질환과 연계해서 치료하는 골반저 물리치료라는 분야가 있다는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치료의 프로토콜의 1번은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 뭐 예를 들어서 살을 좀 뺀다든지, 뭐 바이오 피드백을 동반한 케겔 운동을 뭐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블래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뭐 수면 보는 어떤 배변 패턴에 좀 변화를 좀 준다든지 등등을 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행동요법으로만 환자분을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약을 않죠. 먼저 쓰게 되죠. 근데 약을 쓰면서 행동요법을 충실히 했던 분들을 보면 중간에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더 단기가 됐든 약을 줄여가고 약을 끊어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에 정확하게 힘을 줄 수 있다. 골반 저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매력적이고 치료, 예후에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인제 선거 관련된, 사실 한희준 선생님하고도 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번씩 했던 건데, 맞아요. 전에 인제 다른 두 분을 모시고 인제 뭐 요실금이라든지 또 선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골반 통증, 우리가 인제 공유하고 있는 환자분들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네네. 우리가 간질성 방광염의 타입을 1, 2, 3, 4, 5라고 했을 때 5번 타입, 그러니까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있는 환자분이셨고, 실제로 그분은 어디에 의자에 앉기조차 힘들어하시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저도 뭐 방광에 전기 소작을 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좀 도입을 했고, 그리고 방광에다가 약물을 넣었는데, 그때 한희준 선생님께서 그 환자분, 그러니까 골반통이 정말 극심했던 분이죠. 앉지도 못했고 정말 서만 계셨죠. 네, 정말 어떻게 처음 치료적인 접근을 했고, 또 어떻게 이제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부탁을 안 드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분들한테는 우리의 경험을, 케이스를 공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치료 접근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디스커션 주셨던 그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한 네, 만성골반 통증 환자분이셨어요. 통증을 겪으신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통증의 정도도 너무나 심하고, 또 다발성으로 사실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 요 통증은 요도통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검진을 해보니까 요도 자체보다는 외음부 쪽과 조금 더 가까운 이제 외음부 통에 좀 더 가까웠어요. 주로 불편감이 느껴지신 부분이 밤에 거의 잠을 못 주무시면서 1시간,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깨시고 야간용 굉장히 심하시고 자리에 이렇게 앉기도 힘드신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이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방광에 대한 약물로만 이렇게 좀 치료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국소적인 치료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게 좀 페일이 되고 이게 좀 반복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던가를 좀 추적을 해봤더니 과거에 이제 T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척추 쪽에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쪽을 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뒤쪽에 아마도 압박골절이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뒤쪽에 흉추부의 3개에서 4개 관절 사이를 이렇게 하나의 그 이제 고정물로 이렇게 묶는 거죠. 네, 이렇게 묶는 수술을 하셨어서 뒤쪽에 이제 척추 후면으로 해서 이렇게 깊은 이제 수술 자국이 이렇게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엑스레이를 보니까 수술 퓨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움직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움직이면 혹시나 수술 부위가 잘못될까봐 집에서 움직이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질까봐 그냥 정말 좀 증상만 좀 완화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척추가 아예 움직여지지 않는 분절의 움직임이 아예 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었고요. 그런 증상들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일단 움직임이 좀 편해지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조금 좁아져 있다. 아예 안 움직인다. 그렇죠. 분절의 움직임이 아예 안 됐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척추라 그러면 그냥 뼈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뼈 사이사이에 우리가 척추 옆에서는 모든 신경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다 싸고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경계들 그리고 이제 림프 순환 이런 것들이 다 척추에서부터 식수의 움직임에서부터 좋은 서큘레이션이 되는 좋은 순환이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딱 굳어진 채로 이제 수개월 혹은 수년을 이렇게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 움직임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해드리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이 척추 움직임을 개선하는 이런 움직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활 운동도. 케겔 운동은 바로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케겔 운동하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케겔이 모든 질환에 다 맞는 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상에서는 과긴장된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나가면서 이제 움직임 범위, 골반 적은도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있고 골반 적은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주변 구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물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좋은 자세, 그러니까 right position. 난 좋은 자세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 힘을 팍 주고 버티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숨쉬고 편안하게 호흡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번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호흡과 동시에 그러니까 척추와 관련된 뭔가 물리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척추의 움직임을 회복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 부전을 받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통증을 겪어오신 분이잖아요. 하이퍼센시티제이션 얘기도 해주셨는데, 센트럴 센시티제이션 얘기 해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통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아프십니까? 죽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아요. 이런 게 이제 센트럴 센시티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중추 감작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렇게 아픈 자극이 아닌데 이 자극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민해지고, 그다음에 주변의 다른 신경절과도 서로 영향이 미쳐져서 주변에 다발적으로 통증이나 불편감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만성화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과항진된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는 교감신경계를 조금 더 이완시켜주고 부교감신경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좀 도와드려야 된다. 이제 이 세컨 스테이지가 그거였죠. 그래서 깊은 호흡. 이분이 립케이지의 움직임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사실 골반전은 혼자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거든요. 얘 혼자서 절대 안 되고 코오디네이션 다 협응해야 되는 주변 근육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복압을 조절하고 복압을 리액팅,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이 이 립케이지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흉곽의 움직임과도 같이 코디네이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흉곽은 이렇게 딱히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3차원 구조로 아래로, 앞으로, 옆으로 다양하게 3D 구조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프레셔가 잘 가고, 그것을 복압이 잘 유지해주면서 이제 골반저근도 위아래로 코디네이티브하게 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들이 다 무너진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러면 숨쉬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호흡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립케이지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흉곽에 대한 좋은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호흡을 활용한 운동을 많이 했죠. 다양한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마일드하게 이렇게 움직임의 범위들을 확보하고 이분도 깊은 호흡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내가 호흡을 통해서 조금 카밍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방광을 안정화시키는 약을 쓰고, 그리고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해서 통증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변이라든지 어떤 통증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심지어는 자살 사고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약물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병원이요, 거의 뭐 울음바다였어요. 이분이 진짜 막 통곡하면서 아파하시는 그런 시간이 한 3주, 4주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정말 의자에 앉기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흡연 밝아지셨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과거에 그 환자분께서 이제 흉추 쪽을 퓨전 수술하신 과거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 흉곽의 호흡을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왔고, 네. 그럼 최근에는 그러면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만성화된 분들이, 통증을 만성화돼서 겪으시는 분들이 치료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좀 오래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증이 언제 나한테 나타날지 내가 예상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제 무서워요. 일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통증이 올지 모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이런 고립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말씀해주신 실제적으로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시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통증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카밍할 수 있는 코핑이라고 하는데, 코핑 전략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증이 올 때 내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다뤄봐서 그 통증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정도로는 가라앉을 수 있다. 그게 어떤 방식이든 약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고요, 명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외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움직이시고 하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어서, 그분이 집에서 앉아 계시는 그 자세, 그리고 주변 가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통증이 확 다가왔을 때 깊은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반복해서 통증의 스웨이, 그러니까 통증이 웨이브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걸 어떻게 다뤄내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외에도 사실은 요실금 증상도 있으세요. 요실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전에는 통증 때문에 요실금에 관한 골반적인 재활 훈련이라든지 강화 훈련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더 심해지니까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패턴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더 긴장하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요실금에 대한 움직임, 운동 치료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 다음에 통증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내가 코핑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었죠.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표정이 좋아지시고 또 본인도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또 웃음을 되찾기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요실금은 이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광 용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박 요실금 증상이 심하셔서 이제 그건 앞으로 또 저도 잘 노력해서 환자분한테 좀 도움이 되게끔 예.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해야 되는데요. 얍얍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골반이 아프시대요. 상시 아프신 게 아니라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넘기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 골반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근육이 아픈 것이 아닌가. 더 안쪽이 신경 같은 게 아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떤 움직임이나 특정한 자세, 그러니까 근육이 사용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악화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그중에서도 근육에 관련된 통증을 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근육군들의 컴플렉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근육이 작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예를 들면 어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전근개에게 파열이라든지 찝힘이 있을 때 임핀지먼트라고 찝힘이 있을 때 들어올리면 어느 각도 이상 되면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골반도 이렇게 이 고관절 케이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가 있는데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주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이제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군들이 밸런스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한쪽으로는 좀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쪽으로는 또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골반의 비대칭과 그다음에 근육군의 밸런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텍스트로만 읽어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주사를 여러 번 맞으셨는데 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 근육 자체나 아니면 골반 강 주사 이런 것들을 맞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네, 그래서 허리나 골반 통증과 관련된 이 증상들을 조금 근육 자체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내부에 실제 어떤 움직임이 좀 할 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이게 근육 문제인지 뼈 문제인지 사실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검진해 보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이 제한되고 또 예를 들어서 뼈가 어긋나고 움직일 때 그리고 이제 주변 관절이 어그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딱 단일 부분의 근골격계 문제라고 딱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학적 검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든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했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뇨기과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런데요. 통증의 범위가 있을 때 우리가 신경과 관련된 통증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근골격계에 대한 통증이거든요. 그리고 골반 아래 근육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을 일으키는 그런 근육을 특정할 수 있고 그 근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증상도 호전될 가능성은 좀 높다는 얘기죠. 이걸 운동과 병행하기도 하고 주사 치료와 병행하기도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방광암 수술 전에 왼쪽 골반 통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왼쪽 골반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음. 사실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요. 방광암은요, 증상이 원래 안 아픕니다. 방광암의 1번 증상은요, 무통성 혈뇨예요. 그러니까 왼쪽 골반 통증은 방광암과 무관하게 있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방광암, 예를 들어서 표재성 방광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방광 기능의 좀 변화, 그러니까 방광벽의 변화 때문에 뭔가 간질성 방광염의 특징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왼쪽 골반에 통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통증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물리치료사분을 통해서 이학적인 평가를 하든 아니면 비뇨기과 의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단만 잘 된다면 사실 이런 불편함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적절한 약물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 뭐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물론 전이 범위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죄송한데 이게 뭐 계란 쿠키님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리얼트루 님이시라든지 너무 들어서 감사한데 저 지금 그 박마리 님은 제가 아는 분 같기도 해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본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맞다고. 혹시 네. 사모님? 아니, 사모님. 이제 그분은 절대 저놈이시고 예. 네, 이런 저를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좋아님께서 둘째 출산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조금씩 요실금 증상 나타나더니 이제는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운동이랑 요실금 완화해 준다는 기구 같은 것도 사서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요실금 어떤 치료해야 할까요? 마지막은 수술이라고 하는데 요실금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제가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일단은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 사실 복합성 요실금이 맞다면 복합성 요실금은 약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선생님 말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비뇨의학과에 가면 이제 우리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일반적인데 그것이 이제 가장 효과가 좀 가장 오래 가고 또 가장 바로 즉 효과 나타나는 방법이기는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수술을 모두가 다 받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PFMT 그러니까 골반적인 재활 훈련, 재활 운동이 완치율로 따지면 8배 정도까지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능 수준에 맞게끔 이게 좋아님께서 약을 드시기도 하고 또 요실금 완화해 준다는 뭐 기구, 이제 뭐 운동기기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셨는데도 좀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쭉 단언해서 이거는 조금 자신 있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는 또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어떤 자극을 줘서 이제 자기장이라든지 전기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도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움직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을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내가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용하는 기능을 더 좋아지게끔 수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구나 약이나 이런 거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요실금, 그러니까 골반저근을 활용해서 얼만큼 소변을 잘 이제 참아낼 수 있는가, 혹은 그리고 새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능 수준은 그 수준에 맞게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운동 치료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제가 바벨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30kg인데 막 50kg짜리 갑자기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골반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모든 운동은 좀 배워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케겔 운동을 보통 뭐 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접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케겔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복합성 요실금으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 물론 혼합 요실금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되긴 하는데,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저 물리치료, 골반 저 운동을 잘 하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겠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반저 물리치료를 잘 했더니, 운동을 잘 했더니 실제로 증상이 호전이 되더라. 이거는 어떤 연구 결과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 배워서, 그리고 지금 골반 근육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판단을 해서 올바르게 운동을 배운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수술 잘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실금 수술은 거의 90에서 95%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아주 훌륭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냥 한 번 정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장님, 우리가 이게 수술을 전후를 생각해서도 사실은 수술 이후에도 이제 기능을 좋아질 수 있게, 그 기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도 현재 내 골반 저근의 상태가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나의 골반 저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좀 여쭤보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실제로 이렇게 몸이 좀 단단하다. 네. 그리고 건강하시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근육질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왜 요가 하시는 분들하고 떠올려 보세요. 몸이 어떻게 보면 왜소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어 근육이 너무나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몸의 그 다혈근이라고 하는, 또 이제 그 호흡과 관련된 횡격막 관련된 근육, 그리고 복행근하고, 그리고 골반 아래 근육.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를 만드는 핵심 근육인데, 맞습니다. 이 핵심 근육은요 좀 배우고 하셔야 돼요. 정말 배우고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요실금 환자분들의 자세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골반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코어 시스템은 많이 무너져 계시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흉곽을 뒤로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좋은 자세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이 흉곽은 전체적으로 다 열리게 되고요. 이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되고 호흡하게 되면은 아래로 잘 못 눌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압 조절을 더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변의 코어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조금 훈련의 영역이 좀 필요하다. 일단은 진단,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하실 수 있다면 배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가님께서 요실금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고 어쩔 땐 참기도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약으로 한다면 수술해야 한다는데 이게 그 정도까지. 근데요, 이게 요실금 중에 지금은 절방 요실금, 아마 추정컨대 과민성 방광과 동반된 절방 요실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으로 대부분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약으로 해결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거 수술이 아니라 그냥 약물 조절이 어려우면 방광 보톡스 정도 하는 시술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절방 요실금 약 쓰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약을 진짜 대부분 많이 쓰죠. 왜냐하면 방광 근육의 수축 이상이라든지 방광벽 쪽에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높다라고 한다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요. 또 하나, 방광 용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도 사실 절방 요실금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은 어떠한 상황인지가 잘 판단이 된다면 약물로서 많은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요즘 힙한 비뇨의학은요, 약을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과연 이 약을 평생 먹게 할 것이냐. 난리 앞서시면 점점 약 어렵죠. 드시는 것도 양도 많아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보톡스와 관련된 이런 시술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약을 잘 드시는 복약 수능도를 올리면서 운동을 잘 할 것이냐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네. 어떤 일단 운동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기도 어려워지고 어쩔 때는 참기도 어려워지고 갑자기 마렵고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어떨 때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어쩔 때 요의 조절이 안 되는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피크가 올라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되게 다릅니다. 그게 어떤 트리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방광이 어느 정도 어느 용적 이상 차오르면 그것이 굉장히 하이퍼 센시티비티, 아까 방광의 과민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방광 용적을 늘리는 행동요법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경계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나 자세나 오래 앉아 있거나 어떤 분들은 바로 누워 계시게 되면 소변이 마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야간요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떨 때 나의 트리거가 생기는가,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 갑자기 막 소변이 마려워지고 이렇게 방광이 약 보내는 신호가 급박하게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2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소변을 봤다 그러면 이후에 이 방광 일반적인 경우라면 방광은 좀 다시 카밍될 수 있거든요. 그 고비를 다시 넘기게 되면. 방광 잘 배우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적인 요법에서 이 방광이 차오르는 용적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데, 이제 나의 트리거가 어떤 건지 먼저 보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행동요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시간 정도면 한 번씩 봐야 된다. 30분 정도면 한 번씩 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카운팅이 있다면 이제 10분씩, 5분씩, 10분씩부터 이렇게 늘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행동요법에서 좀 잘 참을 수 있게, 그때를 좀 더 잘 넘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골반절 물리치료 분야에선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하죠. 이게 사실 그냥 정말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참고 살지 마셔요. 예. 우리가 요실금을 사회적인 암이라고 표현도 해요. 왠지 날 더워지는데 소변 새고 하면 또 냄새 나서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위축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려운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비뇨가 가셔서 진단 잘 받으시고 치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개만 더 케이스. 5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신데, 네. 왜 우리가 이제 이분도 만성 골반통,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염 궤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 도착을 했는데 이분도 골반 통증을 계속 호소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 케이스분과 달리 이 남성분도 방광에다가 우리가 약물도 넣고 드시는 약도 처방을 했죠.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셨고 좀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건 5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이시죠?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빈뇨 증상이 굉장히 심하시면서 또 이제 가장 힘든 부분들은 요도 끝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요도 끝 통증이 어떻게 있냐면 칼로 이렇게 베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바이어분들 이렇게 만나고 미팅하는데 2시간이면 2번, 3번을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면 더 심해지시고 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워낙에 길고, 이런 문제들이 좀 다양하게 좀 있었고요. 가장 힘든 건 이제 통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소변 조절에 대한 문제도 좀 심하게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진 검진을 이제 동의를 받고 내진 검진을 하는데 요도끝 통증이 재현되는 어떤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방이 이제 방광벽 쪽인데 이제 전립선을 이렇게 지나면 있는 근막 쪽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팅글링 사인, 아까 이렇게 요도 끝에 나타나는 그 통증이 이렇게 딱 재현되는 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검진을 했을 때도 이게 표면 근육, 외부에서는 사실 표면 근육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골반저근 안에 있는. 그 중에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벌보스폰지오서스라고 하는 근육의 압통들이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압통이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압통이 나타나고 그게 한쪽으로 조금 더 심하고 뭐 이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릴리즈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도수 테크닉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표면 근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스로 릴리즈 시킬 수 있게끔 국소적으로 좀 이완 도구를 좀 사용을 했었죠. 저희가 이제 조금 저희가 좀 개발해서 만들었었던 이제 진동 구현이 되는 펠빅 완드가 있는데 완드를 사용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또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동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피부에 있는 다양한 수용체들 그리고 근막 안에 있는 수용체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거든요. 마이스너 소체 같은 다양한 이제 파치니 소체 같은 이런 리셉터들을 좀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이완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동들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세션 정도 됐을 때 그 소변 볼 때 나타나는 그 통증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드시기 시작했고요. 이게 업다운이 되기는 하지만 조금씩 마일드해지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근골격계에 대한 움직임, 아까 그러니까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실제 펠빅 캐비티의 자체에도 다 움직임들이 다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자가 재활을 좀 하시면서 훨씬 더 지금은 그래도 좀 생활 패턴이 좀 좋아지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분이 생활 패턴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또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이렇게 제한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음부 쪽을 좀 압박하지 않을 수 있는 방석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더 방석을 또 활용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컴프레션 되는, 이렇게 눌려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 하루 중에 증상을 조금 더 좀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통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면 신경계도 조금 더 이완되고 좀 더 과민성도 조금 더 줄어들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잠도 조금은 더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호흡과 같이 고관절에 또 장요근 이 주변에 늘려드리는 이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죠. 지금은 좀 프로그레스 중인데 개선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진료 시간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외래에서는 가져가기가 맞아요. 어려운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이 한 보통 40분 정도, 네, 30분 이상은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치료 도중에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예후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맞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환자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만큼 사실 행복한 일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물리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이득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계속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무조건 케겔 운동만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반드시 시진 촉진과 같은 어떤 신체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 또한 이게 중요한 물리치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간단하고 적절한 평가와 제대로 배워서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골반저 물리 치료를 처음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면 되게 조금 처음에 좀 무서워하시기도 하세요. 예,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진 검진을 또 들어가기도 하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내진 검진이 또 포함되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제 모든 과정에서 이제 골반저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그러실 건데요. 환자분들의 이게 모든 치료 과정들을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또 환자분께서 만약에 원치 않으시거나 불편감이 있으셔서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스톱해야 됩니다. 그것이 톤 앤 매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적 범위 안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다소 이렇게 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의 초반이어서 그것이 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스탠다드로 그냥 많이 치료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을 가지시거나 하실 필요가 크게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혼자 가는 게 좀 무서우면 보호자분과 같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르드족 님이신가요? 2년마다 하는 국가검진에서 이 잠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도 올라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잠혈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적인 검사로 지금 혈뇨가 보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 6 전 수칙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혈뇨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혈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암이 아닌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까운 비뇨기과 가시면 사실 소변을 비뇨기과보다 잘 보는 그런 진료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뇨기과 그리고 가셔서 반드시 암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선아님, 그 전립선 염은요 원래 주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쓰질 않았어요. 과거에는 급성 전립선염과 만성 전립선염으로 나눴는데, 급성 전립선염은 정말 말 그대로 급성, 막 고열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입원이 했어요. 입원. 왜냐하면 드물지만 폐혈증으로 가서 뭐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급성으로 오지 않는 경우를 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성 전립선염은요 너무나 아파요. 예, 가볍게 뭐 짜증나는 것부터 해서 진짜 회음부 극한 통증, 그러니까 뭐 사정하고 통증 등등의 모든 통증을 망라해서 전립선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립선염은 세균으로 오는 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세균이 아닌데도 와요. 비세균성 전립선염, 뭐 배뇨장애라든지 전립선통이라고 해서 통증만 따로 이렇게 진단해서 진료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우리가요 비뇨기과 의사도 염증이라든지 어떤 배뇨 증상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좀 국한돼서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U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머스큘러스켈레탈, 그러니까 근골격계와 관련된 골반 문제가 있을 때 만성 전립선염 또는 만성 골반통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성 골반통 증후군 쪽에 뭐 간이성 방해부터 해서 쭉 다른 어떤 뭐 질환의 카테고리가 있긴 합니다만, 큰 내용은 만성 골반통 증후군, 과거에는 만성 전립선염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 분 케이스만 공유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왜 이제 그 어른이시죠. 한 70대 정도 되신 어른께서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방광암을 이제 진단받으시고 치료하고 계셔요. 요즘 뭐 혈뇨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물리치료 하시면서 계속 그분의 통증을 조절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또 뭐 서울 강남 쪽에 다른 뭐 비뇨가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도 있으셨고요. 지금 그분은 어떻게 치료를 접근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나주에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도 이제 사실은 여러 병원들을 좀 전전하시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많이 다니셨어요. 이제 치료를 다양하게 받아보셨지만 이제 참고로 남자 환자분이시죠? 네네네. 재활 치료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보시거나 하시지는 못하셨었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골반저근에 내진을 해서 치료하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일정 기간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조금 괜찮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 쉽게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아파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조금 좀 예를 들어서 조금은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쉽게. 어깨가 아파서 어떤 마사지 샵에 가서 이제 근육을 막 편안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되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날 하고 그 다음날 정도는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정도 되면은 다시 불편함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너무나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근골격계에 대한 공부들도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좋은 자세, 좋은 움직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움직일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리고 기능 상태라든지 그리고 다른 움직임들과 통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 있거나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게 되면 그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증상은 사실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골반적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가장 바닥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근막 슬링, 다양한 이제 림프의 커넥션, 그리고 근육 간의 또 움직임 서로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고 또 바닥에 마치 띠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부의 움직임이나 자세, 골반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좀 재발하고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러한 외부 환경에 조금 더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하시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고 그리고 행동요법과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그게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골반처 물리치료의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이 근육과 내 골반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가장 기반한다면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편안하지 못하면 사실은 통증에서 되게 오랜 기간 다시 좀 좋아지고 이걸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가장 이완되고 편안하고 호흡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요. 승원 씨님, 방광암 수술 후 요실금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실 방광암 수술은 요실금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술, 방광암을 완전 드러냈다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방광암 수술을 만약에 요도 어떤 내시경적으로 만약 해결을 한 경우라면 이거는 방광이 예민해서 나타나는 절방 요실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만약에 근육까지 침범해서 이제 방광을 다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요실금과 이 요실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배뇨 장애가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뭐 힘든 경우에는 자가 배뇨를 통해서 소변을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광암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실금 치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방광암 수술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요실금과 관련된 수술 이후에 요실금 때문에 염려하는 수술은 방광암이 아니라 보통은 절선암이에요. 그러니까 절선암은 수술 이후에 발기부전이라든지 요실금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면 다 웬만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방광암은 사실 요실금에 대한 염려보다는 만약에 방광 예민도가 있다면 그 예민도를 약물로서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해가는 게 좀 필요할 것이다. 크게 사실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요실금의 경우에 이제 골반적은 재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소 8주, 길게는 16주까지도 이렇게 셀프 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재활 훈련 기간을 좀 갖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홈 트레이닝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높여가는 거죠, 기능 수준을. 그래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좀 억제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근육 훈련량 그리고 본인이 자가 훈련 프로토콜을 좀 이제 계획해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한을 좀 잡으시는 것이 좀 좀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워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이제까지 해서 제가 골반 물리치료와 동반된 비뇨기과 질환을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 전하고 이제 이 방송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께 나머지 얘기를 또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희주 선생님과의 지난 방송에서 사실 비뇨기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물리치료적인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 운동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통증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렸고 남녀를 막론하고 운동과 그리고 신체 검진을 통해서
올바른 검진을 통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비뇨의학과는 근골격계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힙한 비뇨의학과의 어떤 치료 방면 중에 하나이다. 약물을 줄일 수 있고 약물을 끊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여간에 좀 멀리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급박하게 와가지고 좀 마음이 조금 급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또 뿌듯하고 또 기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또 되고 또 인사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힙 유롤로지 황진철 라이브는요 또 다음 달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